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짐 로저스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투자가이죠. 이 책 이전에 저자의 번역서가 국내에 출간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제목을 붙여서 2019년 5월에 나왔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것은 가장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 나라는 당연히 한국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책의 일본판 원제목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돈의 흐름을 읽는 일본과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일본 파트가 있고 한국 파트가 있고 세계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나온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는 한국의 독자를 초점을 맞춘 두 번째 국내에 최근에 소개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책에서는 자극적인 제목대로 한국이 기회의 땅인데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이. 근데 북한이 개방으로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6가지 투자 원칙으로 일반적인 투자 원칙을 다뤘고요. 2장에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주목하는 이유, 3장에서는 2020년에서 40년 한반도 경제통합 시나리오, 4장에서는 경제통합 한반도 투자의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신글로벌 투자 지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속의 일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선 한반도를 찾은 이유. 오늘날 동북아의 작은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사건들을 보며 나는 작은 파도를 보지 말고 바다 밑에서 흐르는 해류를 파악하라는 말을 떠올리곤 한다. 주식투자 격언에서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비슷한 격언이 있듯이 큰 흐름을 느끼며 큰 그림을 그려보면 변화의 줄기를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사회의 변화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 주식 투자 격언에도 있듯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것을 한반도를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기를 만나지 않는 투자란 없다. 특정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인구, 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가 큰 인구 지표를 가졌는가, 교환 및 가격의 통제 조건이 없고 통화가 안정적인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가,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의 경고 신호들이 있지 않은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축과 돈이 있는 채권국에 투자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가 주목해온 나라는 세계 최대 채권국이기도 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에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는 한반도와 러시아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반도는 나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 요소를 가진 땅이다. 여기에서는 북한 인구에 대한 최근에 제가 2017년 11월에 조선일보를 보도를 보니까 북한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38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가 큰 인구, 이런 투자 원칙, 몇 가지 투자 원칙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한반도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동남아의 베트남 같은 나라와는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이 해소해야 할 격차, GDP 성장 곡선의 경우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부침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 매우 놀라운 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 성장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과 비슷한 전략으로 성공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뒤따라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섬유, 가전,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 등의 산업은 일본을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도 과거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 주도의 수출 산업 육성 전략을 밀어붙여 주요 산업에서 자국 업체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워냈다. 중국의 꼬리를 잡힌 한국은 경제의 활력을 불러 일으킬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일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경제가 통합된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건희 회장께서 2017년 1월에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이라면서 샌드위치론을 꺼냈거든요. 즉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끼어있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했는데 노저스도 그런 거를 비슷하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건 남북의 경제 공동체, 통일된 그런 상황에서의 경제 공동체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합, 한반도를 경계하는 나라 일본. 아베 총리가 펼친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주식 투자를 비과세로 지정한 일이다. 이 정책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시행됐을 때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나는 이런 요인들이 향후 2, 3년간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20년 후를 내다봤을 때 화폐 발행을 통한 주가 상승이 반작용은 다음 세대의 악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본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한 거죠. 양적 완화의 끝은 결국 비극임을 깨닫기를 바랬다. 이거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 완화 정책이 처음에는 아베가 두 번째로 취임하고 되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은 앞선 그 짐 노저스의 책에도 소개가 되었고요. 최근에 한일 갈등도 표면적으로는 역사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총 GDP는 아직은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2.5배 이상 차이 나니까 아직 격차가 있는데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한일 간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경제 규모 차이 감소에 의한 힘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힘싸움,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키워져 있으니까 물론 일본이 앞섰지만 이게 현재의 갈등의 본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남북 경협의 중심 자원을 주목하라. 제조업 분야는 광물이 없으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 광물이 없으면 자동차도 만들지 못하고 반도체도 만들지 못한다. 자동차의 총 중량 중 80% 이상을 광물이 차지한다. 자동차는 철 70%, 알루미늄, 마그네슘 8%, 유리 3% 등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리를 제외한 광물을 전량 수입한다. 반면 북한은 유용 광물이 200여 종에 이를 만큼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업 원료의 70%를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6대 전략광물 중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보유하고 있다. 또 10대 중점 확보 희금속 광물인 텅스틴, 몰리브겐, 망간, 마그네사이트 등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북한이 남은 바다 광물 자원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통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드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자원보다는 매출이랄 자원보다는 지식산업이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인데 이 광물이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리트가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황소를 쓰러뜨릴 베어 마켓이 온다. 이르면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전 세계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독일, 일본 등 모든 나라로 화살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해 힘겨루기 중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2020년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그는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상당히 벌이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국의 계산을 마무리된 청구서를 발송할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정확히는 자신이 승리를 거두리라 믿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역사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베어마켓을 맞이하게 될 단초가 될 것이라 본다라고 짐 노저스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재인 노저스의 이 말은 결국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상이 상당 부분 트럼프가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 대선 캠페인에서 했던, 근데 트럼프는 미 대선 캠페인에서 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에 맞게 사실은 충실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 경찰의 역할을 다시는 하기 싫고 미국만을 우선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반 정도의 미국인들이 대선 때 그를 지지했으니까 세계 경찰국가의 임무에서 실증을 내며 동맹국까지도 이제는 가격표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계 경제 침체의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